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7월 3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취임 5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공식 일정을 비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김승희, 교육부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여권 권력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철험회 의원들과 소장파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근데 윤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긍정 평가가 53에서 49, 47, 43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구자홍 차장님, 네. 이게 긍정 평가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순방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직전까지는 이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전격 이전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단행한 어떤 이제 개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인사들은 이 잡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사 원칙으로 밝혔던 것이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어떤 뭐 그 성별 안배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세대 간 안배라든지 이런 고르고 균형 잡힌 인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어떤 잡음 논란이 이 지지율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교육부 장관과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조차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의 추이를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동안의 하락세의 폭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 2주차부터 53, 49, 47, 43% 그러니까요, 위원님 3주 동안 10%포인트가 떨어진 건데요. 그렇다면은 좀 반전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좀 기본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은 그 지지율 하락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36%까지 떨어졌어요. 뭐냐면은 세계적인 그 경제난, 그다음에 이제 물가 폭등 여기서 굉장히 그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 국가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에서 뭐 이겼지만 그동안에 그 과반 의석을 차지했었는데 과반 의석을 최근에 놓쳤죠. 네.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연정이 붕괴가 됐고 영국에서는 물가 때문에 지금 파업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뭐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뭐 국내 정치적인 요인을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앞서 지적했던 인사 문제도 있고 청와대 이전 그 여파도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내 내용 문제 그리고 네.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도어 스태핑하고 할 때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의 방향은 옳게 가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참모들이 그거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네. 그 보수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불만이냐면
아니 그 대통령 만두를 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냐? 당에서 그 저 이준석 대표 문제 하나 정리 못하고 이재명 그 저 민주당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민노총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뭐 파업하고 이렇게 나와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도대체 대통령 만들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그 판단을 해서 이제 순방에서 돌아왔으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석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죠.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진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중도층하고 무당층입니다. 네, 이번은 네. 지역이 아니라 그렇죠. 층으로 봤을 때요. 지역보다는 무당층과 중도층인데요. 네. 50% 3주 전에 50% 지지율이 지금 37%까지 내려앉았어요. 이게 중도층입니다. 예컨대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도 30% 중후반이었는데 이게 20대까지 내려왔거든요. 20%대까지.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약한 고리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견고한 어떤 대우 경북이라든가 보수층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뭔가 많은 뭐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뭔가를 기대했던 중도층 무당층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3주째 연속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지금 순방을 하고 왔잖아요. 대부분의 순방을 하고 오면 그것에 의한 반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측면을 지금 강화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요인으로 찍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에서도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나치게 검찰 중심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민생이 어려운 거죠. 지금 삼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금리에 고환율에 뭐 고물가에 네. 삼고 악재 상황인데 이 문제가 그 자체로서의 문제로서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살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10%에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지금 부정적 지표가 나오는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태도를 좀 바꾼다 그러면 지지율 향상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지지율 변화 추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이 현 정부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 뭐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뜨끔하다 싶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 분석을 뭐 면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만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신 대외적인 변수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다는 것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요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가 아직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혼자 뛰는 그 마라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 뛰는 그 운동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는 이제 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 그리고 국회를 뒷받침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지금 당내 누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누가 또 차기 당권 주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내 당내 그 헤게모니 쟁탈전에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 당선시켜놓고 지금 그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이 여론들이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하락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어떤 이 결과 자체는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요인으로 분석이 되지만 인사 문제는 늘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목소리 듣고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의뢰되고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류가요, 변호사님. 정치 자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보십니까? 사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 후보자가 다 낙마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후보자를 등용을 했음에도 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요. 특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한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대부분은 상대방이 뭔가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라는 기관에서 먼저 혐의를 살핀 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혐의가 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좀 들여다보고 나서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립적인 기관인 선관위에서 들여다봤을 때 네. 혐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에 의뢰를 했다면 네. 사실 예비적으로 피의자가 돼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지금같이 코로나라든지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잘 안 된 거 부분 사과하시고 인사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도 이 반대 기류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종 결정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 내일 아침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의 이 고심한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 귀국길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듣고 가겠습니다. 정관 위험정보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아직도 계속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이대훈 의원님 지금 보면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장관직에 대한 어떤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말 동안 어떤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승희 변호사는 이제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여당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초반에 그 김기식 금감원장이 네. 임명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혐의. 그 당시에는 5천만 원 정치 후원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됐었죠. 후원금을 이제 다른 의원들 후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관련된 의원실에 쓰거나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김기식 원장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형평성을 보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냐. 선관위가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위원회나 이제 사무국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독립적인 국가 헌법상 기관인데 수사 의뢰까지 했다면은 그건 좀 엄중하게 봐드려야 되겠죠.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특정 시점 이후에 이제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고 거기에 굳이 따지자면 해당은 안 되지만 한 2.4가 넘는 수치. 이재명 의원이 음주운전했다고 이제 여당에서도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가 한 1.5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어떻게 야당을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임명을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두 분이 다 그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도 안 좋은데 두 분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절차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인사 관련해서는요, 알박기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또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 인물들 관련해서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화제가 되는 것이요, 차장님. 네. 이제 KDI 홍장표 원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콕 집어서 좀 비판적인 어조를 내비치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대 정부 특히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네, 좀 반복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보장이 돼 있는데 예. 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 KDI 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 이 정책을 위반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입안하겠다.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제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입안한 사람이 KDI 경제 정책의 어떤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네. 계속 맡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을 강제로 좀 끌어내기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지금 산업자원부 이 블랙리스트 사건도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이 국무총리가 이제 구두로 언급을 해서 좀 부적절한 사람은 이제 거취를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유형이긴 하지만 엄밀한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이거 역시도 쫓아내려고 하는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정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이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약간 이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판들이 지적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한 총리는 바로 직권남용 혐의로 인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야당 측에서 본다 그러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정부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지켜졌던 것이고 안 지켜졌던 환경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유죄가 돼가지고 지금 환경부 전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네. 사실은 책임 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물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야가 지금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네. 합의하에 법을 만들면 됩니다. 소장님이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말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상원을 보면 상원 의원의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예. 그럼 왜 대통령보다 2년이나 더 많은 임기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검찰총장의 3년이라는 임기를 보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면 그걸 또 일괄적으로 또 그냥 물갈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지금 고심을 해서 다시 한번 룰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이제 집권을 하면 전 정부 인사들 나가라. 못 나간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좀 그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는 좀 상식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도의적인 건 뭘 얘기하냐면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 정부 분들이 중요 자리에 인선이 돼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도 당연히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공기관 뭐 장도 뭐 그럴 수 있고 공공기관의 뭐 감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뭐 정이 뭐 원한다면은 뭐 당분간 뭐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상혁, 전현희 이런 분들처럼 어떤 장관 자리에 있는 분들, 특히 국무위원회 참석을 거부당했었지만 참석도 할 수 있는 그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국책연구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여기에 조응해서 연구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뜻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그 정혜구 그 경사연 원장 그분은 그러니까 새정부 그러니까 문정부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그때 정책기획위원인가요? 거기 인수위 사실상 인수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서버까지 봤다는 논란까지 일으키는 분인데 이분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는다. 뭐 홍장표 KDI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KD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소인데 네. 적어도 거기에는 정부와는 그 가는 방향은 같은 분이 임명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노동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 문재인 무슨 캠프에 있었던 분, 뭐 민주당 비례대표 받았던 분들 또는 그 국립외교원에는 지금 뭐 주한미군 10,000명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전혀 윤석열 정부와는 하나도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 분들이 그냥 앉아서 가겠다.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물러나면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우리 손 꼭 붙잡고 물러나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정치적 도의는 물론이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상식 그다음에 양심, 염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 주시고 특히 장관급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장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물러나 주시는 게 정치적 도의에도 맞고 그나마 상식, 염치,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의 협상 재개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변호사님. 오늘 좀 만나면서 어떻게 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구성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미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번 양보를 했고 그리고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그 체계 자구 심사 조정 같은 경우에도 차기 국회로 미룰 수 있다고 또 반발 더 양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공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는 것 같은 그 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좀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하락세 분석하고요. 또 국회 원구성 협상 인사 관련 문제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네, 요즘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표님께서 물리기 전에 확대할 거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 이제 심사가 4일 남았습니다. D-4일인데 구자홍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신 나온 이 근황을 보자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귀국 영접장에 이 이준석 대표가 나갔습니다. 깜짝 영접을 했는데 윤심과 이 친윤계 사이에서 뭔가 분리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고립무원 상태 아닙니까? 자신을 도와줄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지 않거나 뭐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러서 승리로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간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서울공항에 나가는 영접이 단순히 이 먼 곳을 다녀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환영하러 간 거라기보다는 네.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준석과 윤석열은 한 팀이다, 원팀이다. 네. 이 원팀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팽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무언의 어떤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열렸던 6월 22일 열렸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정무실장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7월 7일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소명 절차 이후에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한 주. 네,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고사 작전이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야 모르죠. 저는 간둔다고 봐요. 윤리위 전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의 무게를 싣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뭐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은 뭐 자칭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데 구단의 평가가 예측이 맞을지 이준석 대표 본인의 의지가 맞을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두 가지 위기가 있죠. 첫째는 이제 윤리위 관련해서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주장에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정황이 좀 더 커지는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그 대전에 보냈던 김철근 정무실장이 뭐 각서까지 써준 게 나왔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고, 그렇다면은 그 정무실장이 모시는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도덕적인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도 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이제 보수 세력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시점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어가는 게 합당하냐, 그리고 그 지금 그럴 만한 리더십을 그 이준석 대표가 발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그 이준석 대표가 2번 가출했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는 그분들은 끝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 번째 가출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그 후보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윤석열 그 대통령을 그 어떤 여당 대표로서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임기를 하게 된다면 그 임기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보다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보수 내에서 상당한 그 또 공감대가 있는 그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의구심들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거로 볼 때 해소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윤리적 문제로 해서 당대표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연 지금 이준석 리더십이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리적 문제로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뭐 굳이 그거를 막거나 그런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친윤계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연이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친윤계들이 견제하는 이유는 이 선거에서 공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서 윤핵관이 공이 없다,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당선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추측에 어떤 영역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결국에는 당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봐요. 권력 투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안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을 사실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성상납 의혹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그대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인데 그 사안을 갖고서 내가 물러나야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다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윤핵관이나 뭐 지금 안철수 지금 세 갈래로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1년 동안 더 간다 그러면 네. 사실은 당 주도권을 확보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당정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사실은 확산이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나 뭐 이런 분들은 빨리 당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대표가 징계받고 이렇게 물러난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게 그때 제명이 됩니다.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민주화 운동의 가닥을 잡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됐는데 사안은 뭐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결국엔 당대표를 이렇게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여론이 53.8%, 반대한다는 여론이 17.7%로 나왔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이 결과를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윤리위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 집권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권한이 세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직 인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을 전국에 포진을 시켜서 차기 어떤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당대표로서 권한을 사실상 거의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 권한도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준석 세력화를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여기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지체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나와가지고 이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뭐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비이준석계 인사들이 당대표가 물러나야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새로 이 세력들 간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 나토 영접장, 귀국 영접장에 갔을 때 윤심의 SOS를 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친윤계를 이끈다 이런 표현은 힘들겠지만 그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다고 저희가 뭐 추측 정도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는 분들한테 이제 몇 번 그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 똑같이 답하는 게 우리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모르는군요. 이 문제,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말을 아끼고 그 가장 친한 그 측근들한테도 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어떤 짐작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경제난, 그다음에 안보적 위기 헤쳐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가장 그 필요합니까? 법도 바꾸고 국회가 좀 가동되고 그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이준석 대표와 여당이 하고 있는가요?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그 야당과 잘 협의해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여서야대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 가면서 그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거, 규제 관련된 거
법안을 어떻게 그 처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규제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부 조직 일부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뭘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공항에 환송을 나오건 마중을 나가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큰 국면으로 볼 때 지금 그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동일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 지금 지지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의 어떤 이런 도움, 내가 바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나를 쳐내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을 돕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0일만 더 주면은 좀 자신의 이제 본심을 그리고 좀 그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는 진심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해 4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의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보여준 뭐 행동 또는 행태를 보면은 20일을 주든 앞으로 2개월을 주든 아니면 1년의 기회를 더 주든 네.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미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분석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판단,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가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그 이제 김 대표가 이제 이른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성삼락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접대를 해줬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조사를 마쳤는데요. 네.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8월 15일 이렇게 날짜까지 특정을 했는데, 그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지역에서 성접대를 해줬다. 그리고 2016년까지 그 성접대를 포함해서 뭐 명절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20여 차례 접대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혐의는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김 대표의 회사에 모시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뭐 시계라고 하는 것, 그 시계를 달라고 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해주고 돈이나 접대나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알선수재인데,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13년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성접대만 놓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접대들이 있어 왔다면 이것을 하나의 죄,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보고 2016년이 행위의 종료시가 됩니다. 그럼 네.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증거들이라는 것이 다 그 당시에 정황적인 그런 증거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뭔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는 사람들의 어떤 뭐 SNS 관련된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죄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좀 오래 몇 년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있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접대를 해줄 때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접대를 해줬던 여성의 신상까지 그렇죠. 진술을 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리스트가 있거나 명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증거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사안을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뢰를 한 사람들이 명부나 이런 강시의 정황들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수사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 대표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고요. 또
또 당신은 박근혜 이 비대위,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함께 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비대위원도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걸 이제 정황상으로 김성진 대표가 알고 이준석 대표에게 그 같은 이 부탁을 했다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성상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까운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의혹이 과연 사실로 입증이 될 건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시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뭐 시계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목소리를 비롯해서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항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김 대표 측에서 이 대표가 뭐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거론한 것 두고도 이름이나 들어보자 이렇게 되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싶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의 어떤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날짜, 뭐 특정 날짜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반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날짜들에 본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어떤 여타 증거들을 가지고서 7월 7일 날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한다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법적 다툼 비슷하게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없고 나는 모른다. 네. 나는 시계도 모른다. 그냥 부인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증거를 본인은 제시 못하고 있느냐. 김정진 대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리하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자신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그 어떤 이 반대측, 즉 김성진 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의 어떤 자료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7월 7일 윤리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약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위 상황들, 여타 상황들 때문인지 벌써 당 일각에서는 이 포스트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이후의 당권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점쳐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는데요. 뭐 위원님,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에다가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와요. 뭐 따로 사 모임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 지금 김 앵커가 지목하신 분들은 뭐 다음 당권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리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이제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 근데 이제 징계하는 경우를 얘기하면은 이제 나머지 잔여 임기를 채울 그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체로 우리 그 당원 당규대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거리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잔여 임기 1년을 채울 그 대표를 뭐 전당대회든 어떤 네. 그 조직 행사를 통해서 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내년에 다시 이제 대표를 선출을 해서 이제 총선을 맡기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표에 나가서 1년 동안 대표를 수행할 그 정치인은 아마도 이제 좀 이준석 대표와는 달리 로우키로 가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줄 그런 아마 그 성격의 인물을 좀 그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당내 의원들이 그 공유하는 인식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네. 너무 로우키보다는 하이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저 앉아 있는 많은 의원들 중에서 중진이면서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와도 네.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는 분, 그러면 몇 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1년 동안에 대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몇 분 떠오르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모임 참석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도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2호 회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본인이 주축이 되는 토론 모임도 조만간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차장님. 네.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폭 행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에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지금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일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차기 이 대선까지는 5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게 넓고 내려서 네.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원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자신 중심의 어떤 이제 공분 모임도 만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차기 대선을 향한 이 대장정을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권의 권력 지형은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말 그대로 세상을 집어삼켰으니 말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 무려 15,000원.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하러 나가기 두려워졌습니다. 다가온 휴가철, 모처럼 해외로 밖으로 나가보자니 오른 항공료에 숙박료, 외식비까지 더하면 여행은 백해플레이션입니다. 해외는 접고 국내나 근교 나들이로 바꾸고 보니 이번엔 기름값이 문제입니다. 이도 저도 그만두고 에어컨 틀고 방콕하려고 해도 전기료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휴가야 안 가면 그만이지만 이 빚내서 집산 635만 대출자들, 오르는 금리에 월급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은행들이 7년 7개월 만에 최대 예대 마진으로 이 땅 짚고 이자 장사를 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있자면 한숨뿐입니다. 대출 금리 내리라는 행정지도에 찔끔 신용만 하지 말고 온 국민이 이 위기를 같이 넘을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회는 원 구성조차 못한 채 세비만 낭비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야권도 이 당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그 경쟁의 중심에 서겠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오랜만에 행보를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뭐 일주일 안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당대회 출마를 숙고하겠다 밝힌 지 하루 만인 어제 나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장님. 네. 이미 이제 본인의 어떤 플랜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플랜이 다 그렇죠. 있었다. 사퇴할 때 나올 때부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서 1월 27일 날 입당을 했거든요. 6개월 이상이 돼야만 당적을 유지해야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간적으로는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비대위에서 알아서 좀 처리를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당원 당규를 보면 예. 사실은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항을 보면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내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공정을 매우 강조하는 어떤 청년 정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특혜를 요구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특혜입니다. 네. 본인이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정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지금 청년을 위해 정치하겠다, 뭐 이런 출마의 변은 비슷한 거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당원 당규를 어떻게 수정을 하든 예외 조항을 하든 저는 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문호를 넓히고 네. 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경쟁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는 민주당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특히나 지금 어떻게 해도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전당대회 어떤 이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활기를 못 얻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당이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이 이재명 의원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급을 했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본인은 특혜를 원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이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당이든 국가든 주체는, 주권자는 당원이나 국민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싶다 그러면 다 출마해서 그거 모든 것을 감안하고 평가받는 그런 장면이 이번 민주당의 어떤 전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호를 열어줘서 풍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언급이 됐다시피 민주당은 최소한 당원이 돼서 당비 6개월 이상을 내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강훈식 의원 오늘 출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다고 출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격 문제는 아까 룰 문제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요. 당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SNS에 올라오는 다른 인사들의 목소리를 보면요, 갑론을망이 이어지고 있고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 내놨고요.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출마 특혜는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려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당내 분위기 상황에서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이 룰 문제에 관해서요. 사실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원래는 맞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정당이다 보니까 정치적 결사체인 그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당무위원회의 결의로 뭐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열어둔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뭔가 당원이나 그 네. 국민들께서 이 예외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민심이 있을 때 그걸 타고 당이 당원을 또 예외적인 규정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그 해당하시는 분께서 언론에 나오셔서 이 부분은 해결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당에게 공을 넘기는 태도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자체로 좀 당 자체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비대위나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던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던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렇게 바로 당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공을 넘길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뭐 출마 선언을 하시고 어떤 당원이나 또 그런 민심에 그런 호소를 해서 그런 이제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뭔가 당에 가져오거나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당은 안 그래도 지금 개파 갈등으로 좀 힘든 와중에 이 문제까지 오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 좀 결단의 입장에서는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매기론을 또 꺼내셨고, 또 한쪽에서는 아직 여론이 그렇게 숙성이 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현실 여건상은 지금 출마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나가고 싶으니까 특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인정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나 국민의힘 당대표 나가고 싶은데 한 달만 좀 유예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됩니까? 조국 장관의 딸 조미 씨가 만약에 한 달 부족한데 예외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됩니까? 모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자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눈높이, 공정, 상식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뭐 당장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분이 이제 전임 비대위원장 말하자면 전임 대표였고 또 영입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 당원 당비 납부 조항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의 대상은 본다고 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아마 당원 당규에도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둔 것도 아마 이런 사례 때문에 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지 뭐 그냥 당의 세력도 없는데 뭐 출마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컷오프나 통과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이제 지금 당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의원이 딱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586 또는 뭐 친문 이쪽 세력이 붙어볼래다가 아이고 이게 조금 대분리가 되니까 86은 물러나고 이제 97을 앞세웠죠. 그래서 97 세대가 이제 전면적으로 세대 교체를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86, 50대를 대표하는 86하고 지금 40대를 대표하는 97이 연대해서 이제 같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로도 지금 조금 세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2030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위원장을 싹 당권 경쟁 구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4050은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2030까지 합쳐서 대항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 충분히 대응이 되겠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 편입니까? 아니면 친문 편입니까?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고. 나는 이쪽 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 위원장이 실제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 97 대 86 대 2030을 대표하는 박지원 이런 구도로 가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그 정도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인영 의원이 97 출마자들을 내부를 조찬을 하면서 출마를 권유했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강원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가깝고 이재명 의원에게 원래는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 그리는 구도가 완전히 그냥 허구에서 나온 주장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자신은 이 룰을 변경해서까지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는 불출마를 강하게 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선거 패배 책임론은 따라다니는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을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지금 수사가 많이 진행 중이니까 이 정치보복 당해서 당이 그거를 대응하느라고 급급하게 돼서 민생을 못 챙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보복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당하다고 하면 그거를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수용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의원의 어떤 출마를 반대한다는 거는
사실은 부당한 거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지금 주장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불출마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당원이나 국민들은 지금 왜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재명에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왜 박지원이 아니고 왜 97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적으로 살펴봐야지 이분이 나가면 안 된다. 정치 보복 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투표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당원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굴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서로가 97이든 뭐 2030이든 다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국민들도 동의를 하는 것이지 누구는 안 되고 나만 된다라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특히나 청년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흐르는 게 이도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 97, 86 그리고 이 박지원 전 위원장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선 잠깐 97그룹이 지금 출마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강훈식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준비 중이군요. 준비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까요? 네. 만약에 지도자가 되시고 당대표가 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거부하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리더십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또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쩌나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고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구도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97그룹 나왔던 두 분의 어떤 선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이제 선거 구도가 1대1 구도였을 때는 아무래도 인물에서 우위인 분이 유리한데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97세대도 4명이나 나오고 있고 거기에 2030을 대표해서 이 박지원 위원장까지 나온다라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게 좀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민주당의 어떤 지도급 인사들의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CEO가 고작 한 달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패한 후보와 당대표가 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6.1 지방선거에 이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한 분은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보면 당원과 국민들이 물은 것인데 그거에 대한 CEO를 너무 짧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6.1 지방선거를 이끄는 동안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는데 그 책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어려운 분인데 한 달 만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서 내가 당을 새롭게 이끌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원들이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망 때문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룰 관련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조만간 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비율 그리고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제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여론조사 그리고 권리당원 비율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좀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내일 오전에도 전준위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많은 룰과 뭐 지도체제 부분들이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은 전준위 내에서는요, 뭐 개파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되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좀 더 반영해서 뭔가 우리가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룰을 세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대 정신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도 체제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고 많은 얘기들이 자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모든 위원들께서 개파나 이런 부분에 구애되지 않는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본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주시고 있고 그 부분이 내일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인데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국민적인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시대 정신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원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이거를 순수하게 하나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가져가자 이러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룰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의 힘이 만약에 세진다면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처럼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보면 당내에서는 당내 강경파라고 불리는 이 초선의 철험회 뿐만 아니라 또 친문의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최고위원 출마 시사, 뭐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을 보면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최고위원과의 어떤 협의를 좀 더 강화시키는 강화하자. 그렇게 네. 해서 위상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지금 이 단일 지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수진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에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것을 야당에게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뭐 전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결속력이거든요. 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대여의 어떤 전선을 장악해서 투쟁을 하느냐, 여기서 국정을 장악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 대표를 뽑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천 과정에서 나눠먹기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지도 체제의 변화는 급속하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룰과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마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 순서에서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민관기구협의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기금 출연에 가해 기업이 참여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5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였는데 이번엔 6%대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화요일에는 이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세금과 대출, 청약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29.2대 1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왔습니다. 주말 내내 너무 더워서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일요일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까지 오르는데요. 전국 체감 온도는 최고 35도에 달해서 무척 덥겠습니다. 35도라고요? 이럴 땐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위험이 정말 큽니다. 이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또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늘 낮부터, 남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모레인 화요일까지 제주에는 최대 50mm,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Blue Sky,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